딸아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정말 저도 제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엄마는 가방을 놓칠 뻔했고 아빠는 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지역대학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도 이미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꽤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정말 좋아했어요. 블랙핑크의 무대를 처음 본 날은 아직도 기억나요. 칼군무와 무대 장악력이 너무 인상 깊었고 멤버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팀워크가 완벽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니의 당당하고 시크한 모습에 매료됐고 매일 아침마다 제니 운동 루틴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곤 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무대도 멋졌지만 가사에 담긴 진심과 메시지에 더 끌렸어요. 러브 마이셀프 같은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며 멤버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생겼습니다. 드라마는 도깨비와 이태원 클라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도깨비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판타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서 매회 눈을 뗄 수 없었고 공유 배우님의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연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이태원 클라스는 주인공의 끈기와 정의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하나둘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언젠가 꼭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흥미와 호기심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빠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시고 엄마는 소도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계세요. 집엔 귀여운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느긋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리 느긋하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군것질을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초콜릿 쿠키나 감자칩이었고 숙제를 하면서는 늘 젤리를 씹거나 캔디를 입에 물고 있었어요. 특히 달달한 마시멜로나 땅콩버터가 잔뜩 들어간 초콜릿바는 제 최애 간식이었죠. 주말마다 부모님이 피자나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주셨고 저는 치즈가 흘러넘치는 피자 조각을 혼자서 3조각씩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거기에 꼭 탄산음료 한 캔은 기본이었죠. 저는 특히 체리향 나는 탄산을 좋아했는데 달콤하면서 톡 쏘는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도 영향을 줬고 운동은 좋아하지 않다 보니 살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친구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간식을 먹으며 만화 보거나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활동적인 성격이란 말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나 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고 그 순간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체육 시간은 고문 같았고 엘리베이터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확연히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볼살이 통통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입던 바지가 너무 꽉 끼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 정말 많이 쪘구나. 살이 찌면서부터는 제 외모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거울 앞에 서는 게 싫어졌고 사진 찍자는 친구들 말에도 괜히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학교에서도 괜히 움츠러들게 되고 누가 내 몸을 쳐다보는 것 같으면 괜히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닐 때 저는 늘 헐렁한 티셔츠와 후드 집업만 고집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상상도 못했고 어딜 가든 최대한 구석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성격도 내향적으로 변해갔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할 때나 외모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괜히 위축되곤 했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이 외모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점점 낮아졌고 나는 원래 이런 애야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건 바로 케이팝이었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블랙핑크 무대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예술 같았고 그 몸매와 에너지는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동경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학교에서 교환학생 선발 공지가 올라왔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경쟁이 꽤 있었지만 운 좋게 붙었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사라야, 너 한식 안 먹잖아. 거기 가서 어떻게 살래? 아빠는 지하철 타는 거 무섭지 않겠어. 하셨지만 전 이미 마음속으로 서울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버스는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미국에서 버스 타면 시끄럽고 늦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시간도 잘 지키고 안내방송도 친절해서 혼자 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처음 먹은 건 삼각김밥이었어요. 그냥 싸고 간편해 보여서 골랐는데 먹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삼각형에 이렇게 많은 맛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칼로리도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이후로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같은 한식을 하나씩 도전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 특유의 개운함과 깔끔한 맛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걷는 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뭐든지 걷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5분에서 10분은 걸어야 하고 환승을 하려면 또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이동을 차로 했던 저였기에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명상이 되었어요. 이어폰으로 케이팝을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제 일상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죠. 이쯤 되니까 몸이 스스로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가 붓고 먹기만 하면 배가 불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이 헐렁해졌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어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K-팝 아이돌들이 하는 루틴을 따라하게 된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다 이때부터였거든요. 몸이 변하면서 마음도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단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저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데 턱선이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았어요.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기숙사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라야, 살 좀 빠진 거 아냐?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식당에서 국 하나,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로 구성된 아침을 먹었어요.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냉동 와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아예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위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엔 주로 학교 식당을 이용했는데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저는 한식 쪽에 점점 더 손이 갔어요. 처음엔 그저 건강해 보여서 골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입맛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불고기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이 익숙해지니까 그 특유의 깔끔한 맛에 빠지게 되었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지 않게 되었어요. 하루 일과 중 가장 특별했던 시간은 이동 시간이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혹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가는 길,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항상 일정 거리를 걸어야 했고 특히 지하철역 안에서의 이동이 정말 많았어요. 환승하느라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건 기본이고 한 정거장쯤은 그냥 걸어버리는 일도 많았어요. 그렇게 매일 걷다 보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건 기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고 친구와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을 타기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지도로 봤을 땐 꽤 먼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산을 쓰고 K-팝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걸었어요. 중간중간 예쁜 카페도 보고 골목길에 숨어있는 서점도 구경했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다리를 주물렀는데 근육통이 아닌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몸살이 나거나 숨이 차오르기만 했는데 한국에서의 활동은 오히려 저를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은 미국 음식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고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고 나서 후회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오히려 제게 경각심을 줬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힘도 조금씩 생겨났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K-팝 아이돌을 보며 시작된 변화였지만 점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블랙핑크 제니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나중엔 건강한 내가 제일 멋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K-팝 댄스를 틀어놓고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뉴진스 댄스 챌린지를 찾아서 매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 다리만 바쁘게 움직이던 제 몸이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는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졌고 발표 때도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더 가벼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제가 웃는 모습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갔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시켜놓고 하늘을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요즘 진짜 행복해. 친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뭔가 아주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을 넘어 저를 나답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저는 예전의 저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했어요. 교환학생 생활이 어느덧 끝나갈 무렵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야, 이제 슬슬 돌아올 때 되지 않았니? 등록금도 다시 내야 하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목소리 속엔 기대감과 함께 너 이제 돌아와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였는지도 모르고 아직 이곳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엄마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서로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낯선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평소보다 활동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스스로 해내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엄마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어요. 며칠 뒤 아빠와도 통화를 했어요. 사라야,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 집은 여기야. 내 방도 그대로 있고 엄마가 내 좋아하는 파스타도 해놨어. 아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미국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침 비가 오고 있었는데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1년은 단지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리듬이 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일부러 혼자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거나 익선동 골목을 걷고 동네 작은 서점에 들러 책을 뒤적이는 그런 소소한 하루가 너무 소중했어요. 이런 일상이 주는 잔잔한 행복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내가 바뀐 이 모습을 가족들이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살이 빠졌다는 말엔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도 지금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변해왔는지는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저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는 나의 한국 이야기. 친구들의 응원도 있었고, 저는 참가를 결심했어요.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들을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곳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대회 당일,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저는 사라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이곳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히 발표가 아니었어요. 제 삶을 말하는 순간이었고,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대회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줬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게 큰 위로였고, 동시에 확신을 줬어요. 이곳에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학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긋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 나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조금만 더 있고 싶어. 지금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좋니? 내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대화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도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절대 그냥 지나치는 경험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더 나은 나를 위한 길이라고.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 밤마다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해주는 편의점 직원 아저씨까지.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하철 노선도 하나 읽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위치에 있었고, 편의점에선 자주 가는 김밥 종류를 직원이 먼저 말해줄 만큼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마트에서 한국어로 물건을 찾고, 음식점에서 반찬 리필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기도 했고, 또 하나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일부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서 매일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순대를 사 먹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혼자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엔 셀카조차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셀프 타이머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는 이별 준비도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환학생들이라 각자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주말엔 6명이 함께 서울 근교의 바다를 보러 갔어요. 평소엔 복잡한 일정 탓에 다 함께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이별을 앞두고선 그 어떤 이유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래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었어요. 파도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이름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이름은 사라져도 그 순간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직 정확한 답은 못 드렸지만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곳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 변화가 단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 전체에 진짜 의미가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 결심의 하나로 저는 제가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의 변화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제가 더 좋다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요.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돌아갈게. 그런데 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제 그걸 내 삶에 녹여가고 싶어. 엄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라야, 엄마도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듬해 아침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다시 만났을 때,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어요. 딸아 1년 동안 무슨 고생을 했길래. 그 말 속엔 놀람과 감동,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예전보다 날씬해진 제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 눈빛이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부모님과 함께 집밥을 먹고 가족 고양이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친구들도 만나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한국에서 살던 기숙사 방 창문으로 들어오던 그 여린 햇살이,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던 공기, 작은 편의점 앞에서 나누던 짧은 인사까지 매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앉아 서울의 거리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다가 괜히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이 가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지 추억 속 나라가 아니라 제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는 당황하셨고 아빠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라야, 너 이미 한국에서 1년이나 있었잖아.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더 뭘 얻을 수 있겠어? 그냥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거기서 진짜 저 자신을 찾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국에 여행 가요. 제가 얼마나 그곳을 좋아하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망설이시던 부모님도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인천공항의 넓은 로비, 환하게 웃는 안내원들, 정돈된 택시줄 부모님은 첫인상부터 신기해하셨어요. 첫날은 서울 근교의 양평으로 향했어요. 도심을 조금 벗어나니 시원한 공기와 푸른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부모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농촌 체험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제철 채소를 따서 점심을 만들어 먹는 체험을 했어요. 엄마는 고추를 따며 이렇게 싱싱한 걸 바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하셨고 아빠는 땀을 흘리며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제법 어울렸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직접 한국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해방촌을 찾았어요. 오래된 골목과 언덕길 사이로 아기자기한 카페와 예술 공간이 숨어 있는 그곳은 관광지라기보다 누군가의 삶이 녹아있는 동네 같았어요. 부모님은 벽화 골목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 참 이상한 곳이다. 낡았는데 따뜻하고 조용한데 활기차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이네. 셋째 날에는 특별히 바다로 향했어요. 하지만 흔한 해운대나 제주가 아니라 동해에 있는 삼척이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투박한 방파제와 조용한 어촌 마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부들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을 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 위에 앉아 엄마는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야 하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잡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을 선착장에서 먹을 때 아빠는 이게 진짜 사치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조금은 색다른 한국을 경험하며 부모님은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관광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사는 삶의 리듬을 느끼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나라 참 특별하구나.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건강하고 조금 오래 있고 싶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타워에 다시 올랐어요. 이번엔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라야, 내가 왜 그토록 한국을 좋아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구나. 우린 이제 이해해. 너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다며. 그래, 우리도 반대하지 않을게.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 집 하나 구해서 가끔씩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선택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홀로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준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함께요. 어쩌면 언젠가 부모님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자주 갖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익숙하고 반가운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움이 아닌 더 깊은 사랑으로 한국을 살아보려 해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인생은 한 나라가 아닌 한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